중종 방정 이후에 조정에 출사를 해서 유교적인 이상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광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묘사화로 끝내 펼치지 못했던 조광조의 이상 무엇이었을까요? 화순으로 떠나는 아주 사적인 여행을 통해 이를 짐작해 봅니다. 경기도 용인시엔 조선시대의 대표 서원인 심국서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 중기의 대학자며 정치가였던 정암 조광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서원이죠. 조광조의 위패 옆엔 또 하나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요.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눴던 학포 양팽손의 위패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의 연이 얼마나 깊으면 지금까지 함께일까요? 죽음마저 초월한 두 선비의 인연을 되짚어보기 위해서 화순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의리와 용기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학포 양팽소는 화순군 이양면에서 태어났는데요. 호남화단의 선구자로 불릴 만큼 서화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양팽손과 조광조는 6살 차이예요. 그 양팽손이 1488년생이고 조광조가 이제 1482년생이었는데 양팽손이 19살 때 그때가 이제 중종 반정이 일어났던 해인데 그때 이제 양팽손이 조광조를 갖다 용인에 있던 조광조를 갖다 이제 찾아가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양팽손과 더불어 얘기를 하면은 마치 난초의 향기가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 같고 그 기상은 비개인 뒤에 가을 하늘이요 얇은 구름이 막 거친 뒤에 밝은 달과 같아서 인욕이 깨끗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이다. 양팽손과 조광조는 1510년 나란히 사마시에 합격해서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유생들이 도의 정신을 함양했죠. 그리고 1515년엔 조광조가 먼저 장원급제를 하고 1년 뒤 양팽손이 식년문과를 통과하면서 함께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성종 때에 이어서 살림 세력이 두 번째로 정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거센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죠. 이 16세기에 오면서 가정법이 붕괴되고 지주제가 성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지방에 뭐 장시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국제 무역도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그 발달된 그런 경제적인 그 과실을 갖다가 그 당시에 그 훈구 세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훈척 세력들이 이제 그것을 갖다가 그 독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 세력들이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살림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종은 신진 관료였던 조광조를 총애하면서 두터운 신임을 보였습니다. 당시 그는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공신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종은 살림 세력을 이용한 왕권 강화를 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광조 세력이 주장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조광조 세력들이 이제 가장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철 군주론이죠. 왕도 정치를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현인의 이제 그런 그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현철 군주론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제 그 신하들이 잘 보좌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전까지 과거시면 대부분 사장 중심, 글을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도학 글을 이렇게 그 하는 사람들은 뽑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뽑기 위해서 인품과 어떤 그런 행동으로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뽑는 이제 그런 혈량가를 이제 시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왕도 정치와 성리학 이상주의에 입각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조광조.
그의 행보는 실로 과감했죠. 조광조에게 있어서 양팽소는 중요한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훈구 세력과 새로운 살림 세력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위혼 삭제인데요. 중종 반정으로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 중에 가짜가 많으니 그들을 가려내서 공신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훈구파는 살림의 개혁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죠. 공신은 그냥 명예직이 아니라 엄청난 토지와 노비를 갖다가 같이 하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중종 때에 또 이제 이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전국 공신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공신 중에는 문제가 많은 인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 반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때 와갖고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살림 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조광조가 못마땅했던 훈구 세력은 벌레가 조초위왕이란 글씨대로 갉아먹은 나뭇잎을 왕에게 보여주면서 모함을 꾀합니다. 그것은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 이전까지의 이 기묘살림들의 여러 개혁책들은 훈구한테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이윤삭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토지와 노비를 갖다가 뺏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재산을 뺏어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윤삭제가 일어난 지 4일 만에 결국 기묘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묘사화란 훈구파에 의해서 조광조 등 신진 사료들이 숙청된 사건입니다. 그들을 반역죄로 몰고 간 것이죠. 이때 양팽소는 그의 벗인 조광조를 지키기 위해서 홍문관 상소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 일로 파직을 당하고 고향인 화순으로 돌아오게 되죠. 조광조는 결국 기묘사와의 칼바람 속에 화순으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요. 그가 귀양살이를 한 초가가 현재 화순에 복원돼 있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고 화순에서 다시 만난 조광조와 양팽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낙이 되줬는데요. 그들은 이곳에서도 향기로운 우정을 이어갑니다. 조광조가 쓴 능성적중이란 시가 지금도 이곳에 걸려 있죠. 두 사람은 화순에서 매일같이 유교 경전을 보았고 어쩌다가 며칠만 보지 못해도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또 공공한 처지에도 끝까지 함께하자고 약속했죠. 하지만 결국 조광조는 유배 온 지 25일 만에 초가집 앞마당에서 사약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유명한 절명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배지 앞엔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조광조 선생 정려 유협입니다. 조광조의 뜻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1667년에 세운 것이라고 하죠. 어두운 세상에 횃불을 밝히려고 했던 조광조의 죽음은 싸늘하게 외면당했는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조광조의 시신을 손수 염하니가 바로 양팽손입니다. 그리고선 자신이 사는 마을 골짜기인 쌍봉사 근처 깊은 산속에 조광조의 가묘를 만듭니다.
자신에게 화가 미칠지 모르는 위험까지 감수했던 지조 있는 행동이었죠. 다음 해 조광조의 시신은 선영이 있는 경기도 용인으로 옮겨지게 되고 훗날 이 묘소 인근에 심국소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깊은 사귐을 기억하며 위패를 함께 배양하고 있죠. 이후 살인파가 성장하면서 조광조를 복권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최고 관직인 영의정과 문종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고 광해군 시대엔 문묘에 배양되며 조선 유림의 큰 뿌리로 다시금 기억되고 있습니다. 호남살인의 학문가 사상이 도학정치 사상, 지치주의 유학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것은 결국 호남에 유배를 와서 죽었던 이제 조광조와 그 스승 김경필의 영향이 큽니다. 양평소는 이제 바로 그 조광조와 이제 같은 세대로서 이제 살인 정신이 그런 정신이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지 않도록 계속 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도학정치와 살인 지치주의 유학을 갖다가 보존하고 퍼뜨리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갖다가 이제 세웠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뜻을 알아주고 그 길을 함께 걷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참 행운입니다. 화순엔 우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양팽손과 관련된 유적이 많은데요. 코로나의 바람이 잦아들면 지조와 절개를 뿌리 삼아 아름다운 우정을 꽃피운 화순으로 사적인 여행을 떠나보세요.